그 아이는 벽 속으로 녹아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내 이름은 민우다. 49살이며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요란한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직후였다. 오래된 주택가를 축축하게 적시고 길가 아스팔트 위로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게 만들던 그런 폭우였다. 어느 집 뒷마당 좁은 구석에서 하얀 진돗개 강아지 한 마리가 빨간 벽돌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찌나 틈없이 달라붙어 있는지 마치 벽에 그려진 그림 같았다.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려 녀석의 하얀 털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낑낑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겁에 질린 개들은 대부분 짖거나 울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어린 진돗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뚝 떨구고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코끝을 댄 채였다. 마치 눈에 띄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라고 온몸으로 배운 것처럼 보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녀석의 목에 남은 벌건 목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은 목줄이 없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살결에 새겨진 그 흔적은 이 녀석이 누군가의 곁에서 흉터가 남을 만큼 오랫동안 묶여 지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폭풍우는 지나갔건만 녀석의 몸은 아직 하늘이 조용해진 것을 모르는 듯 가늘게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마당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인기척은 없었고 현관등도 꺼져 있었다. 그곳에는 나와 이 버림받은 강아지, 그리고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뿐이었다. 나는 집안에서 누군가 잠들어 있을 때 쓰는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얘야, 이제 괜찮아. 강아지는 나를 믿지 않았다. 녀석은 딱 한 번 나를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벽으로 돌렸다. 마치 필사적으로 염원하면 벽을 통과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젖은 벽돌에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붙였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강아지는 도망치기를 택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진 곳으로 몸을 더 깊숙이 구겨 넣을 뿐이었다. 마치 상처받는 것보다 타인의 눈에 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듯이. 안아 올린 녀석의 몸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밤의 어둠 그 자체를 품에 안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하얀 진돗개의 품 아래로 조심스레 팔을 밀어 넣었다. 겁먹은 강아지들이 흔히 하듯 바둥거리며 도망치려는 반응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녀석의 작은 몸은 나무 판자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저항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으며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도 않았다. 나는 녀석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얕고 가쁜 숨결이 내 셔츠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양평에 있는 보호소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렸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동안 강아지는 조수석의 빈자리를 묵묵히 응시했다. 창문에 코를 대지도 않았고 내 손 위에 작은 발을 얹지도 않았다.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를 이어갔다. 괜찮아 얘야,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강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녀석의 발톱이 내 재킷을 파고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에 매달리려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움켜쥐었다. 보호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와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금속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한 직원이 수레를 밀며 우리 옆을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열쇠 꾸러미가 흔들리고 있었다. 열쇠들이 부딪히며 맑고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다. 그 소리에 안겨있던 진돗개 강아지가 내 팔을 부러뜨릴 듯이 온몸을 거세게 떨었다. 마치 그 소리 자체가 자신을 해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가슴 속으로 얼굴을 깊숙이 파묻었다. 이 복도를 지나며 수많은 유기견을 안아보았지만 그 순간 녀석이 보여준 공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우리는 녀석을 위해 부드러운 담요와 식기, 깨끗한 물이 담긴 밥그릇을 준비해둔 견사로 향했다. 나는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행동은 이 상처받은 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강아지는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이 물그릇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윽고 녀석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마른 강아지들이 흔히 하듯 소리내어 허겁지겁 마시는 법이 없었다. 마치 한 모금 한 모금을 계산하듯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목을 축였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처럼 밤새 구조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다면 구조된 동물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물그릇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알 것이다. 나는 조용히 견사 밖으로 나와 철창 바로 앞상자 위에 걸터 앉았다. 복도로 아까의 수레가 다시 지나갔고 고요함 속에서 똑같은 열쇠 소리가 울렸다. 작은 백구는 견사 안쪽 벽과 물그릇 사이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눈은 물그릇을 보고 있지 않았다. 소리가 난 뒤에 을에 찾아오곤 했던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밤 녀석은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웅크린 채 다음 소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라도 할 것처럼 입구 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보호소에 출근했다. 녀석의 견사 앞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손도 뻗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머물렀다. 어린 진돗개는 이미 깨어 있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나와 문 사이로 눈동자를 굴렸다.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전에 이곳에 머물렀던 다른 진돗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툰 강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노는 방법조차 잊고 지냈던 늙은 개의 이야기였다. 얼마 후 나는 내 무릎 근처 바닥에 간식을 하나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녀석은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멈춰 서서 목을 길게 들였다. 앞니로 조심스레 간식을 낚아채자마자 마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자신을 물어뜯기라도 할 것처럼 잽싸게 뒤로 도망쳤다. 우리는 이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녀석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고 조금씩 더 오래 머물렀다. 당신의 손보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신뢰해준 유기견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둘 사이에 놓인 그 거리감이 얼마나 묵직한지 잘 알 것이다. 내 손끝이 마침내 녀석의 머리 정수리에 닿았을 때 녀석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내 손바닥까지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격렬한 떨림이었다. 나는 손을 떼지 않고 가만히 얹어둔 채 다정하고 완만한 호흡을 이어갔다. 녀석이 내 호흡의 템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렸다. 이윽고 떨림이 잦아들었다. 녀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내 손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짐짓 놀란 눈치였다. 너에게 이름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속삭였다. 돌아올 꽃. 자연스레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루. 내가 그 이름을 부르자 녀석은 한쪽 귀를 쫑긋 세웠다. 마치 그 낯선 이름과 내 목소리가 마침내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려는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목줄을 채웠을 때 녀석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루는 열린 견사문을 바라보았지만 마치 그곳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견사문을 활짝 열어둔 채 녀석에게 생각할 여유와 침묵을 주며 옆으로 비켜섰다. 나루는 앞발을 힘주어 디딘 채 꼬리를 엉덩이 밑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바짝 내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목줄을 무리하게 잡아당기지 않았다. 느슨하게 진 채 녀석이 결심할 시간을 주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이끄는 손길이 아니라 단지 시간이었다. 길고 긴 1분이 지난 후 나루가 몸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조심스러운 한 걸음이었다. 다시 멈춰서서 가슴을 크게 들썩였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려는 듯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복도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주 조금씩 전진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어놓을 때마다 나루는 내 등 뒤로 금방이라도 숨을 것처럼 옆구리를 내 다리에 바짝 붙이고 걸었다. 운동장 출구에서 녀석은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아직 다 믿지 못하겠다는 듯 코를 치켜들고 바깥 공기를 킁킁 맡았다. 멀리서 나직한 천둥 소리가 지평선을 따라 길게 울렸다. 녀석의 얕고 가쁜 숨소리가 작게 요동쳤다. 나는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췄다. 괜찮아 나루야, 그저 풀냄새를 맡으러 가는 것뿐이야. 별일 아니야. 나루는 눈을 깜빡이더니 한쪽 팔을 콘크리트 턱에 내디뎠다. 그리고 다른 쪽 팔을 축축한 흙 위에 사뿐히 올려놓았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다. 한 사내와 어린 진돗개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헤아리며 나란히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루의 어깨에서 겨우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옆 운동장의 철제 울타리 문이 쾅 닫히며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나루는 화들짝 놀라 뛰어오르더니 첫날 밤처럼 건물 벽 쪽으로 돌아서 몸을 바짝 붙였다.
여전히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생존 방식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 나루를 운동장에 처음 데려간 날은 마치 가고 싶지 않은 교실에 억지로 떠밀려 들어간 어린아이를 보는 기분이었다. 다른 개들은 이미 넓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감을 쫓고 즐겁게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나루는 내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처박은 채 짖는 개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는 줄을 풀어주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나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 버림받은 강아지는 사방이 탁 트인 공간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긴 침묵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쾌활한 성격의 어린 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루의 어깨 냄새를 맡으며 서툴게 엉덩이를 치켜들고 장난을 걸어왔다. 나루는 상대를 모방하려 애썼다. 하지만 녀석의 몸은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엉거주춤 몸을 숙이더니 이내 울타리 쪽으로 황급히 달려가 옆구리를 부딪히며 숨어버렸다. 나는 커다란 기적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들에 주목했다. 다른 개와 코끝을 스칠 때 꼬리가 반쯤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던 일. 다른 개의 귀 주위 냄새를 맡으려 고개를 기울였다가 금세 놀라 도망치지 않았던 일 같은 것들이다. 울타리 구석에 누군가 놔두고 간 초록색 뼈다귀 모양의 천 인형이 있었다. 나루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형의 코를 대더니 입으로 물어 마당 한편으로 옮겼다. 인형을 앞발 사이에 소중히 끼워두고 그 위에 가슴을 얹은 채 해진 천자락에 코를 묶고 누웠다. 그 천 인형은 녀석에게 작은 안식처이자 나루터가 되어주었다. 겁에 질린 진돗개가 운동장의 소란이 그리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요새였다. 나루는 다른 개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점차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즐거운 개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배우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일과 시간이 끝날 무렵 직원이 다가오자 그의 열쇠 꾸러미가 운동장 문에 부딪혀 철렁이는 소리를 냈다. 금소금이 사방으로 퍼지자마자 녀석은 입에 물고 있던 장난감을 툭 떨어뜨리고 벽을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구겨 넣었다. 마치 즐거운 순간조차 차가운 열쇠 소리와 함께 단숨에 빼앗겨버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 밤 나루는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까봐 전전긍긍하는 아이처럼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사료를 받아먹었다. 입술 끝을 내 손가락에 조심스레 대고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사료 하나를 받아 삼켰다. 어둠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굵어졌다. 처음에는 지붕을 가볍게 토닥이는 소리로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우로 변해 견사 위로 요란한 드럼 소리를 만들어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다. 나루는 사방이 막힌 견사 안을 불안하게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발톱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어대는 다급한 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번개가 건물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가까이서 내리꽂혔다. 나루는 패닉에 빠졌다. 녀석은 앞을 향해 돌진해 철창문에 온몸을 부딪혔다. 이어 구석벽에 들이받고는 그곳에 달라붙으려 손톱으로 벽면을 벅벅 긁어댔다. 나는 뛰어가지 않으려 애쓰며 다급히 복도를 걸어갔다. 속도를 늦추고 다정하게 목소리를 냈다. 나루야 나야 혼자가 아니란다. 문고리가 철컥 풀리는 소리가 났지만 나루는 도망치지 않았다. 곧바로 내 품을 향해 뛰어들어 그대로 안겼다. 어린 진돗개는 내 품에 온몸을 구겨 넣은 채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내버려 두었다. 내 셔츠 자락에 코를 박은 채 굳어 있었다. 기쁜 순간이 아니라 거친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떨고 있는 유기견을 안아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님을 알 것이다.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빗소리가 속삭임처럼 잦아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고요함이 찾아오고 녀석의 가쁜 숨결이 내 가슴팍 위에서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묵직한 깨달음 하나가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단지 나쁜 날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루는 폭우와 날카로운 열쇠 소리가 늘 끔찍한 일의 예고편이었던 장소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예고 끝에는 결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이제 나루는 내가 출근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기다렸다. 대부분의 아침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콘크리트 바닥을 디디는 진돗개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이 보이면 녀석은 이미 철창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고 나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당기려는 듯 창살 틈 사이로 하얀 코를 쏙 내밀었다. 내가 그 이름을 나직이 부르면 녀석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과거 구석 벽 속으로 숨으려 하던 어린 강아지는 이제 문가에 기대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목줄에 끈을 연결해도 몸을 굳히지 않았다. 나를 슬쩍 올려다보더니 이내 내 옆에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다는 듯이 녀석의 하얀 어깨가 내 다리에 부드럽게 닿았다. 우리의 산책은 고요한 의식이 되었다. 늘 걷던 길, 늘 나누던 다정한 대화, 트럭이 요란하게 지나가거나 길가 쓰레기통 뚜껑이 쨍그랑 떨어질 때 나누던 찰나의 침묵.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 어린 진돗개는 자기 마음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갔다. 더 오래 풀냄새를 맡았고 담장 위에 참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으며 이웃 운동장에서 다른 개가 뛰어갈 때는 서툴게 공중으로 깡충 뛰기까지 했다. 목줄은 더 이상 구속의 쇠사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축축한 벽 4칸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견사로 돌아와서도 나루는 구석으로 도망치지 않고 바닥에 편안히 누웠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신 후 내가 아직 꺼내지 않은 대답을 내 표정에서 읽어내려는 듯 나를 가만히 응시하곤 했다. 그날 나는 나루의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웅웅거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녀석의 프로필에 입양 가능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서류에 그렇게 적어 넣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서류철을 손에 쥐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를 따라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발소리보다 한 발 앞서 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오른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신경질적으로 돌려대고 있었다. 우리 쪽으로 걸어올 때마다 쇳덩어리가 손바닥에 철컥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 울렸다. 남자는 안내 데스크에 잠시 멈춰서서 근무 중이던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동안에도 열쇠 소리는 쉴 새 없이 허공을 흔들었다. 얼굴을 마주하기도 전에 금속 소리가 먼저 들렸다. 나루가 견사를 지나갈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던 그 날카롭고 시린 쇳소리였다. 남자가 우리가 있는 구역 안으로 들어서자 진돗개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내 개입니다. 남자가 견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집을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목소리는 겉보기에 차분하고 제법 다정하기까지 했지만 손안의 열쇠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철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남자는 한쪽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냥 백구예요. 늘 백구라고 불렀어요. 남자가 몸을 움직이자 열쇠 더미가 다시금 짤랑였다. 나루는 남자 쪽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이제는 내 발소리만 들려도 철문 앞으로 마중 나오던 녀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꼬리가 벽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귀는 하얀 털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납작하게 내려앉았다. 열쇠 소리가 찰랑일 때마다 나루의 온몸이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예리한 움직임으로 자지러지듯 떨렸다. 하지만 규정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우리 같은 작은 보호소조차 아무리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어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했다. 우리는 남자를 사무실로 안내해 서류를 넘겨주었다. 남자는 서류를 작성하며 중얼거렸다. 이 녀석은 원래 천둥 소리만 나면 유난을 떱니다. 그의 손안에서 열쇠 꾸러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느린 원을 그리며 찰랑거렸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는 사람의 말 대신 동물의 몸짓을 보아야 한다. 인간이 내뱉는 위선과 동물이 온몸으로 나타내는 증거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때 침묵하는 동물의 움직임이야말로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견사로 돌아왔다. 남자가 다가와 철창에 기대섰다. 이봐, 백구 가자. 그가 불렀다. 주먹진 손안에서 열쇠가 짤랑였다. 그 목소리와 쇳소리가 겹치는 순간 나루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마치 자신만이 듣고 기억하는 어떤 끔찍한 잔상에서 벗어나려는 듯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발톱을 미끄러뜨리며 아우성쳤다. 철컥하며 견사의 문이 열렸다. 나루는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견사 구석에 얼어붙어 있었다. 벽면에 몸을 지시기듯 밀어붙이고 있는 한 마리의 하얀 강아지였다. 마침내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은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다. 느리게 앞으로 기어 나오더니
마치 아주 어릴 적부터 주입된 본능적인 훈련처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순종적으로 목덜미를 내밀었다. 목줄을 채워달라는 처절한 자세였다. 남자는 익숙한 솜씨로 달아빠진 가죽줄을 녀석의 가느다란 목에 감아주었다. 나루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동그란 눈은 바닥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버클이 채워지자 녀석의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했다. 녀석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타격을 미리 견디려는 듯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나루는 남자의 발뒤꿈치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짝 붙어 걸었다. 제대로 훈련받은 영리함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본래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존재로 쪼그라뜨리려는 완벽한 굴종의 몸짓이었다. 어린 진돗개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부디 멈추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리듬대로 발톱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현관문 앞에서 나루가 멈칫했다. 문이 열리고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내 쪽을 뒤돌아보았다. 그것은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명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고요한 원망이었다. 아저씨는 나를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다시 저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남자가 현관문을 밀어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열쇠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다. 그들의 등 뒤로 문이 닫힌 후에도 날카로운 금속음은 발소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텅 빈 복도에 잔향을 남겼다. 나는 서명이 완료된 입양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법적으로는 합당한 일을 처리한 것이었지만 이제 막 안전이라는 온기를 믿기 시작했던 한 어린 생명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듯한 서늘한 죄책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나루가 떠난 뒤로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고개를 푹 떨군 채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 하얀 뒷모습과 문턱에서 단 한 번 나를 돌아보던 그 깊은 눈망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왜 자신을 내버려 두었느냐고 따지듯 묻는 눈빛이었다. 며칠 뒤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억지로 업무를 보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서류 더미 틈에서 나루의 서류 처리 키보드 위로 툭 떨어지며 펼쳐졌다. 가장 위쪽에는 남자가 서명한 서류가 보였다. 그 아래쪽 공란에는 그의 주소가 검은 볼펜 잉크로 아주 또렷하고 고압적으로 적혀 있었다. 창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며 주차장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빗줄기가 점차 거세질 무렵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와이퍼가 내 복잡한 머릿속을 대변하듯 세차게 움직였다. 나는 경기도의 평범하고 한적한 주택가를 가로질러 운전했다. 주유소가 스쳐 지나갔고 고요한 주택들이 나타났으며 젖은 잔디밭 위로 쓰러진 아이의 자전거가 보였다. 마치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반려견을 평화롭게 산책시키며 다정하게 날씨 이야기를 나눌 법한 지극히 평범한 동네였다. 그 집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주변 집들과 외관상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바랜 미색 벽면에 낡은 현관이 딸린 집이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오직 거센 빗소리와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다. 체념하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어디선가 묵직하고 철컥거리는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이어서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존재가 진흙구덩이 위에서 버둥거리는 가냘픈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자석에 이끌리듯 집 뒤편 마당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신발이 진흙 속으로 푹푹 꺼졌다. 건물 뒷마당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에 녀석이 있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작은 백구는 집을 지을 때나 쓸 법한 두꺼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 고리들은 벌겋게 녹슬고 빗물에 젖어 검게 물들어 있었다. 나루는 온몸이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다. 하얗던 털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옆구리에 볼품없이 달라붙어 있었고 발은 얼음처럼 차가운 진흙바닥을 디디고 있었다. 계집도 가림막도 아무것도 없었다. 내 기척을 느꼈는지 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어린 진돗개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녀석의 온몸이 일순간 정지하더니 귀가 아주 잠깐 쫑긋 일어선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나를 향해 쇠사슬을 끌며 달려오지 않았다. 무거운 철근의 무게에 맞서 꼬리를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녀석의 젖은 눈빛에는 그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텅 비어버린 절망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시선이 내 뼈저린 양심을 가차없이 찔러왔다. 만약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린다면 이 아이는 인간을 영원히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생 타인을 거부하고 어두운 벽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터였다. 나는 결코 그런 비극을 두 번 다시 방치할 수 없다고 가슴 깊이 다짐했다. 당장이라도 사슬을 끊어버리고 녀석을 안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남의 사유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이 아이를 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진흙구덩이 속에서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몸을 돌릴 때마다 무거운 사슬이 목덜미를 조여오는 나루의 비참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그 주변의 황량하고 참담한 환경을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했다. 계집도 비를 피할 지붕도 없이 그저 헐벗은 맨땅 위에서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생명의 증거였다. 멀리 양평의 하늘 위로 또 한 번 요란한 천둥이 쳤다. 낮고 거친 울림이었다. 나루는 화들짝 놀라 벽을 향해 기대려 했으나 짧고 무거운 사슬이 녀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트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관할구청의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남자의 주소와 현장에서 촬영한 학대 정황 동영상 및 사진을 즉시 전송했다. 트럭 안에서 앞유리 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처분을 기다리는 내 손끝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 후 파견된 동물보호 감시원들이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남자의 뒷마당으로 향했다.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다. 이번엔 녀석의 목을 옥죄던 사슬은 분노의 힘이 아니라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침내 풀려났다. 우리는 나루를 무사히 보호소로 데려왔다. 보호소에 다시 입소하던 순간에도 이 녀석은 짖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견사구석에 조용히 웅크린 채 다음에 들이닥칠 사건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이 일조차 또 다른 형태의 폭풍 후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날 오후 고요한 복도를 걷다가 그만 실수로 내 손에 들려있던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열쇠들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엄청나게 날카로운 금소금을 냈다.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나루는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녀석은 그 마당 한 구석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와 똑같이 온몸의 근육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다. 바닥에 배를 밀착시키고 눈을 부릅뜬 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온몸으로 울부짖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뼈아픈 광경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잔혹한 소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손안의 열쇠가 가볍게 찰랑거릴 때마다 나루에게 맛있는 간식을 건넸다. 다정한 목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함께 푸른 마당으로 산책을 나섰으며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열쇠 소리가 들릴 때 두려워하며 긴장하는 대신 이제 안전하니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로 바꾸어 주고 싶었다. 기적은 어느 평온한 오후에 찾아왔다. 견사하니 햇살에 말린 깨끗한 담요 냄새로 가득 차고 거친 비구름이 완전히 거친 그런 조용한 오후였다. 단정하게 올린 백발에 손길이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60 전후의 여성이 보호소를 방문했다. 평생을 개와 동고동락해 왔음이 온몸에 차분함으로 묻어나는 그런 분이었다. 내가 그녀에게 나루가 천둥소리와 쇠소리에 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상처 많은 진돗개라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여성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개들을 더 보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견사 안에서 나루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언제든 구석 벽돌 벽에 몸을 숨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경계심 가득한 백구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다가서지 않았다. 나루에게서 비껴나간 방향으로 바닥에 차분히 주저앉더니 천천히 다리를 모으고 다정한 손바닥을 무릎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밤의 따뜻한 이불 같았다. 아주 낮고 편안한 톤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포근한지, 마트에서 무얼 샀는지, 예전에 기르던 늙은 반려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수다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루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다. 가끔은 마치 이미 가족이 된 아이를 대하듯 다정하게 이름을 속삭였다. 처음에 나루는 굳건한 거리를 유지했다.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차가운 벽에 기대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영리하고도 외로운 강아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얀 진돗개는 스스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코를 낮춘 채 조심스레 숨을 몰아쉬며 조금씩 전진했다. 그녀 주변을 조심스레 한 바퀴 빙 돌더니 손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 살포시 누웠다. 앞발 사이에 고개를 묶고 아주 오랜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성은 녀석의 시선에 조급하게 손을 뻗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자신의 아담한 거실에서 내게 전화를 걸어 그 뒤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를 들려주었다. 나루는 이제 그녀의 뒤를 졸졸 따르며 방에서 방으로 함께 이동한다고 했다. 어린 진돗개는 매일 아침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바깥 날씨를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가 거실 탁자 위에 열쇠 꾸러미를 올려놓았다. 금속이 부딪히며 작고 일상적인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나루는 순간 온몸을 단단히 굳혔다. 상처받은 유기견의 방어 본능이 순식간에 눈을 떴다. 나루는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녀석의 육체는 도망치는 것과 제자리에 멈춰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단 한 번 자신의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다급하게 다가오라 재촉하지도 않았고 애써 괜찮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나루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스스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따뜻한 무릎 위에 머리를 살포시 얹었다. 인간에게 상처받았지만 기꺼이 두 번째 기회를 건네는 진실한 생명들처럼 나루는 그렇게 마음을 열었다. 차가운 열쇠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 소리가 들려주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기적을 노래하는 신화가 아니며 완벽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동화도 아니다. 그저 비에 젖은 붉은 벽돌벽에서 시작해 상처 입은 동물이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다정한 여성의 따뜻한 무릎에 닿기까지의 지난하고 평탄치 않았던 여정에 관한 기록이다. 이 하얀 진돗개 나루의 기나긴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울렸다면 부디 이 가슴 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기견 보호소로 인도하고 이름 없는 수많은 단체가 또 다른 한 마리의 버림받은 생명을 무거운 쇠사슬로부터 구출해 내도록 돕는 소중한 불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처 입은 그 작은 생명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물질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자신들의 곁에 묵묵히 머물러주는 일뿐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진실한 고백이다. 우리가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상처투성이었던 유기견 구조활동은 따스한 희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